트럼프가 사실은 페인트 모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사법적인, 정치적인, 금융적인 모든 대책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트럼프에게 좋은 상황이 됐죠. 이거를 트럼프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으나 근데 트럼프가 했다라고 추론할 수는 있죠. 지금 중국이 금을 사고 있어서 금값은 올라가는 거지만 원래 중국이 금을 사고 있어서 금값이 올라가면 미국은 예전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막았어요.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미국 국채 매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채가 대량으로 팔리면 금리는 어떤 구조로 움직이게 되나요? 국채가 대량으로 팔리면 국채값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국채 수익률은 국채 가격과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국채 금리는 높아지는 거죠. 월가가 지금 국채를 팔려고 하는 욕구, 실제로 지금 팔고 있지는 못해요. 일단은 국채 가격과 국채 수익률은 이제 반비례한다. 그러면 국채를 내다 팔아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재정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 똑같은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자 부담이 예전보다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에서 6%가 되면 연간 1조 달러의 이자 부담이 2조 달러로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 미국은 이자를 내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 악순환의 골이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거죠. 그거가 지금 트럼프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같은 국채 매도를 단순한 시장 반응이 아닌 정치 지정학적 요인이 얽힌 흐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국채 시장이라는 거는 그 금융 시장이 정치권을 누릴 수 있는, 올가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자 덫입니다. 사람들은 정부라는 어떤 그 절대 권력이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의 그 화폐 발행, 화폐 유통, 그 달러 패권이나 파운더의 패권 구조를 보면 민간은행이 만든 주식회사가 정부 재무부, 지금 현재 미국으로 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주는 형식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정부의 채권을 사주는 형식으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리 절대 권력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민간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인이 돈을 빌리는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회계적으로는 재무부가 연준에게 돈을 빌리는 구조로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돈을 빌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 형태이고 국채 이자율이 정부의 이자 부담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를 받아주는 월가를 설명드리면 월가의 프라이머리 그 딜러들이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무조건적으로 사주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들이 있어요. 미국의 정부는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과 연준을 믿고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연준, 만약에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지금 국채를 살 상황이 아니어서 국채를 못 사주면 연준이 화폐를 찍어서 본원화폐로 국채를 사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이미 찍어진 화폐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일단 1차적으로 국채 경매 시장에서 국채를 사주는데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 국채 발행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마지막 보루인 연준이 돈을 화폐를 찍어서 사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그동안 어떻게 압박해 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국채를 발행했는데 월가도 안 사주고 연준도 안 사주면 미국 정부는 셧다운되고 망하는 거예요. 정권은 붕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국채를 사줄 텐데 네 국채가 예전만큼 못 믿겠어. 그러면 이자를 좀 더 주고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신호를 주면 미국의 국채 가격은 금융시장에서 확 급등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4% 정도에서 5%로 급등을 합니다. 그럼 1%포인트 정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우리나라 예산의 4, 5년치가 금리에 따라서 변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채권 시장의 지렛대를 가지고 있고 이 지렛대를 발동하는 거 그래서 채권을 투매해서 채권 금리를 올리는 거를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채권 작용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자체 방범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 행정부라는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이 구조가 이제 채권 작용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전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월가가 원하지 않는 월가의 규제, 금융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빅테크에 대한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발행 법안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월가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 세력들의 패권을 위협하는 대책을 내놨을 때 월가는 제이미 다이먼과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그 두 명의 수장이 구두 발언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신호등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국채를 내다 팔거나 국채를 사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미국의 행정부를 압박해 왔고요. 극단적인 형태가 작년에 2025년 3월 6일 날 트럼프가 일단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라는 걸 행정명령으로 발표하고 4월 2일 날 중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의 상호관세와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중국한테는 이제 135%의 이제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월가는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세계화라는 것은 월가의 금융 세력이 제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금융 세력들의 파생 상품을 전 세계에 꽂아주는 금융 패권의 프레임이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월가의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깨겠다, 반세계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월가는 그렇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깨겠다고 파이프라인을 막겠다고 하니까 월가는 싫었죠. 두 번째는 월가는 달러의 발행, 대출을 통해서 엠트 통화량을 늘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와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크립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들이 사상권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채권 자경단을 발동해서 채권을 투매함으로써 그 채권 금리를 당시 4월 말 정도에 5%에 육박하거나 이제 일시적으로는 5%를 깨고 6%대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지금 월가가 나에게 지금 네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할 거냐 아니면 잠깐 회군을 할 거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지금 2년 정도의 그 중간선거까지 텀이 남아있는 기간이었으니까 굳이 그때부터 총알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부터 이제 그 월가에 나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귀를 기울일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줘요. 그게 뭐였냐면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1년 유예라거나 그 비트코인 비축 전략, 세금 중립적인 방법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사실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이나 월가의 그 금융 패권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라는 신호를 보내주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화가 좀 되겠구나 싶어서 작년 5월 30일 날 레이건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 이제 연사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나섰을 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제 트럼프에게 전달할 말의 형식으로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중국을 그 세계화 공급망에서 제외하지 마라. 그러니까 중국 건들지 마라. 관세 전쟁 하지 마라. 라는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면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럼 JP모건 같은 우리 같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무작정 사줘야 지금 미국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 수 있어. 하지만 금융위기 때 정부가 그 자본 규제라는 걸 했거든요. 니네가 규제를 높여놔서 우리가 국채를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 SLR 규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막대한 국채를 월가가 사줄 수 있었는데 금융위기의 원인이었어요. 그게 그 파생상품 레버리지가. CDO라는 파생상품의 신용부도사업이라고 해서 신용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파생상품을 만든 그 펀드가 이제 붕괴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 행정부는 월가의 그 파생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야 앞으로 금융 시스템이 안정된다라는 논리로 $1,000의 국채를 만약에 산다면 대략 $50, 5% 정도의 자기 자본을 확충하라는 규제를 만들었어요. 기본이 5%고 신용도라든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금융사들은 거기에 가산된 규제가 더 적용돼서 실제로는 5%에서 10% 정도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국채를 레버리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빌미로 우리가 국채를 사주고 싶어도 국채를 못 사줘. 왜냐면 니네가 규제해가지고 우리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하니까 그럼 이 규제를 풀어줘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 살 돈이 어딨니? 지금 니네 돈 없어가지고 맨날 국채 발행하는 빚쟁이들이 비트코인 왜 사? 그러니까 중국의 히토리를 사고 총알을 사라. 그러니까 로켓 마틴의 보잉의 이제 전투기를 사라. 국방비를 늘려라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다 사실은 월가의 사업이에요.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든 신용장 거래를 다 월가가 하고 중국이 본 무역이익을 본 달러 자금을 다 미국의 국채를 사고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식을 사는 데 쓰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월가의 굉장히 결정적인 수익 구조를 건들지 말라고 이제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였고요. 그게 5월 30일인데 그때부터 작년 말까지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이 요구한 이 세 가지를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유예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SLR 규제라고 하는 그 규제를 4%로 1%포인트 낮추고 그리고 거기에 붙는 이제 추가 규제를 원래는 이제 재무 상태에 따라서 무한정 높일 수 있었는데 그거를 1%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에서 10%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 미만, 4% 정도만 $4가 있으면 $100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옛날에 $10가 있어야 $100를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를 1%포인트 낮췄을 때
그 월가의 금융사들이 사줄 수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3조 2천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대략 한 4천조, 5천조 원 정도가 되죠. 우리나라 10년 예산이고요. 이게 미국이 1년 동안 발행하는 국채 총량보다 많아요. 이 레버리지 규제를 풀어줬을 때 월가의 금융사들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앞으로 1년 동안 발행하는 국채를 100% 사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월가에 딜을 한 거죠.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네가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자기 국채를 사줘.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우리가 빚 갚는데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금융 세력과 정부는 공생의 관계예요. 서로 적이면서. 그래서 항상 견제와 균형을 하는 관계였거든요. 서구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었고 작년에 비트코인 액트도 사실상 시행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면 채권 시장에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제가 했었어요. 작년에. 채권 시장이 무서워서 트럼프가 이거 중간선거 전까지는 채권 시장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겠다. 왜냐면 선거가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야 이거 아무리 막무가내인 트럼프도 미국의 채권 시장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페인트 모션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사법적인, 정치적인, 금융적인 모든 대책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작년에 SLR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풀어준 게 아니고 그 시행 시기를 올해 4월 1일 날로 유예를 해놨어요. 내가 4월 1일 날 규제를 확 풀어줄 텐데 그동안 네가 하는 거 좀 볼게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월가는 4월 1일 규제 완화를 감안한 선반영해서 채권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이미 다이먼이나 이제 그 레리 핑크가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아서 국채 금리를 올리면 4월 1일 날 규제를 안 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그걸 선반영해서 국채를 막 사고 있는데 규제를 안 풀면 전부 다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국채를 이제 쇼스 규제라고 해서 내가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규제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월가에 굴복한 트럼프가 월가에 주는 당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월가 앞마당에 맨하탄 한복판에 그 황소, 불, 그 밑에 어마어마한 폭탄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를 숨겨놓고 이제 월가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죠. 두 번째는 법률적인 조치를 트럼프가 어마어마하게 검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연준의 지금 파월 의장을 지금 사법조치 취하겠다고 지금 100만 원 재정 운용해가지고 네가 지금 니네 집 새로 짓는데 3천억 달러 썼잖아. 연준의 4억, 새로 짓는데 3천억 달러를 썼다고 해요. 파월이. 1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이죠. 근데 3천억 달러를 쓴 거예요. 1억 달러가 1,500억인데 3천억 달러를 쓴 거예요. 그거의 3,000배를. 아니 연준 그 건물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 횡령한 거 아니야? 배임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수사해 라고 한 거예요. 아직 기소는 안 했지만 기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고요. 제이미 다이먼이 또 트럼프에게 어떤 짓을 했냐면은 2020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졌어요. 선거를. 이기 때 제이미 다이먼 그 당시 회장이 트럼프의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계좌와 자기 법인들의 계좌가 다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달러 결제망으로 트럼프가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못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얼마나 탄압을 받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제미 다이먼이나 JP 모건 같은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그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미국의 나라가 그렇게 엉성한 국가는 아니니까 어쨌거나 논리는 있었을 텐데 트럼프는 그거를 정치적인 탄압으로 본 거예요. 너 민주당 지금 저기 기부금 주고 민주당을 조종해서 지금 세계화 패권을 만들었는데 내가 니네 말 안 들으니까 그 선거에서 낙선하니까 너 지금 나 탄압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지금 엿먹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땐 대통령에서 떨어졌으니까 보복을 못했죠. 제이미 다이먼이 훨씬 세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아무리 뭐 금수저고 뭐 저기 건물 지어가지고 돈은 좀 벌었지만 월가의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형제가 1,800억 달러인가를 굴려요. 1년 동안.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꼼짝 못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1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제이미 다이먼을 50억 달러 손해배상해라고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이거 작년에 트럼프가 내 말 좀 듣는 줄 알았는데 역시 내가 좀 힘이 센데 나는 월가의 황제잖아 라고 기세등등 했다가 갑자기 연초에 그 다보스 포럼에 가서 트럼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전에 갑자기 자기 친구인 파월을 수사를 하고 자기는 50억 달러 지금 손해배상하라고 기소하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연초에 홀리데이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멍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작년에 철저히 준비해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작년에는 아직까지 타이밍이 아니었고 두 번째는 채권 시장이 계속 발작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는 채권 시장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고 내가 이제 빚을 갚는데 달러 찍어내는데 무리가 있겠다. 근데 굳이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잠깐 고개를 숙이는 척 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야, 나 지금 앞으로 국채 찍고 비트코인 사야 돼. 그러니까 니네 까불지 마. 내 앞길 막으면 전부 감옥에 쳐놓을 거야. 그 손해배상 시킬 거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하려고 했던 건 뭘까? 그러면 이 채권 금리 때문에 못했던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채를 계속 찍고 싶어요. 근데 작년에 채권 금리 때문에 못 찍었죠. 근데 이제는 월가가 3조 2천억 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사줘야 돼요. 그럼 트럼프는 월가의 레버리지 풀어준 것만으로도 3조 2천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되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단기 국채를 추산하면은 2조 달러를 또 사줄 수 있어요. 그럼 트럼프는 지금 5조 달러의 국채를 마음껏 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국채 발행해서 뭐 할까?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쓰고 싶은 데 쓰고 선거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또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게 뭘까? 비트코인 액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축 전략 있잖아요. 국채를 이렇게 발행해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돼요. 갚는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회계적으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미 다이먼이 못하게 하니까 내가 그럼 안 할게라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럼 그것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나는 비트코인 팔아서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시행할 거예요. 이제 왜냐면 채권 시장이 안 무서우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트럼프에게 반항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언젠가는 트럼프가 시행할 텐데 그럼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시행하는 방법이 뭘까?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였잖아요. 네, 이건 이제 시세로미스 상원의원의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에 나와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명령과 시세로미스 상원의원의 법안을 합쳐놓으면 금을 팔아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비트코인을 사두면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서 더 큰 폭으로 올라서 금이 2조 달러였다면 2조 달러의 금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다 사두면 그게 금이 4조 달러가 될 때 비트코인은 8조 달러, 10조 달러가 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에요. 금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속도가 앞으로 더 높겠다. 왜냐면 금은 이미 많이 올랐고 전통적인 금이었고 비트코인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저평가된 자산을 사두는 게 좋겠다는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행정명령 때 얘기했던 그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작년은 그렇게 못했죠. 근데 올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결과적인 건지 트럼프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에게 좋은 상황이 됐죠.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졌고 금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럼 트럼프한테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좋아할 사람은 트럼프잖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으나 누구도 모르겠죠. 트럼프가 이제 양심 고백하기 전까지는. 근데 트럼프가 했다라고 추론할 수는 있죠. 지금 중국이 금을 사고 있어서 금값은 올라가는 거지만 원래 중국이 금을 사고 있어서 금값이 올라가면 미국은 예전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막았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을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좋은데 하지만 달러 약세라고 해서 달러가 망할 때까지 가만 놔두는 건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약세였다가 무역 적자가 해소되면 다시 가치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 상황인데 금이라는 거는 달러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시장의 바로미터거든요. 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정부건 그 이전의 정부건 미국의 정부는 달러 약세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욕구는 있지만 금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달러가 지금 폭망했다라는 거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물장에서 종이금,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데 선물금으로 계속 내다 팔아서 달러 가치를 눌러왔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뚫려버리고 이제 중국 상하이 시장에서 현물금 수요가 폭증하니까 그 트럼프 정부도 한동안은 조금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 금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내가 금 팔아서 비트코인 살 수 있다면 좋은데 내가 8,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관했거나 아니면 더 부채질을 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그러면 금을 많이 중국이 사들였을 경우에 그럼 그 금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이 금본위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금 가격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3만 톤이란 금이 고평가된다면 지금 중국이 기세등등하고 내가 부동산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놨는데 금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좋잖아요. 중국이 좋은 일이죠. 그러면 공식적으로 미국이 8,000톤의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방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미국은 지금 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장부상에만 있는 거예요. 자, 장부 갖고 와봐. 재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야, 니네 그렇게 금 많이 갖고 있다는데 나 금 많이 가지고 있어. 증명해봐. 그러니까 장부를 가져와요. 장부가 가서 봐봐. 포트녹스하고 연전 지하금고하고 세 개의 금고에 8,000톤이 있어. 딱 그래서 그래 좋아 알았어 믿을게 하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달러를 썼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또 재무장관들이 모였어요. 야 너 8,000톤 금 갖고 와봐. 그때 장부를 또 갖고 와요.
아니 이제 그거 말고 진짜 금을 한번 보여줘봐. 딱 그러니까 미국이 금이 없어.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금? 금본위제가 끝나긴 했지만 달러라는 법정화폐 시스템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뭘 믿고 달러를 써요? 금과 석유를 믿고 달러를 썼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금고를 딱 따봤는데 금이 없어. 그럼 달러는 폭망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0, 80, 뭐 100 정도인데 이게 갑자기 뭐 3, 40으로 떨어지면 달러는 끝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무역 적자를 해서 되겠죠. 환율이 이제 떨어질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중국이 그래 금 실컷 한번 사봐. 딱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자기 금고 땄는데 금이 없고 중국은 금이 많고 자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는 화폐 패권을 가져갑니다. 위안화가 앞으로는 기축통화입니다. 속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네. 옛날에 영국이 그랬거든요. 영국이 2차 대전 때 영국 영란은행 금고에 있는 금이 전부 다 전비 마련을 위해서 미국 그 연준의 금고로 들어갔어요. 70%. 전 세계는 70%의 금이 준비금으로서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금 중에 70%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영국의 수상한테 야 니네 금 없잖아. 저기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까봐. 영국에 금이 없네. 야 장부 말고 그 저기 금고 까봐. 딱 그러니까 금이 없어. 자 우리 금 되게 많아. 미국이. 우리 금 되게 많아. 그럼 앞으로 니네 파운드 하는 사람들이 못 믿어. 앞으로는 국제결제를 파운드화로 못해. 우리 금이 많아. 앞으로 국제결제 달러로 하자. 자, 이게 브레튼 우즈 협정이에요. 1944년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에 야 영국이 금이 없어. 재무장관들 다 모여봐.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실제로 영국 영란의 금고를 까보고 야 니네 금이 없잖아. 자 앞으로는 달러로 결제해야 돼. 왜냐면은 금이 미국에 있으니까 달러가 앞으로는 금징서야. 자 니네 까불지 마 이거였는데 그럼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그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야 니네 저 연준 금고 까봐. 금고를 딱 보니 금이 없어. 근데 이민은행 가가지고 금고 까봐 그랬더니 다 막 금이 다 거기 있어. 그럼 브레튼 우즈 체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달러 못 믿는다. 자 앞으로 위안화 믿고 쓸 거야. 그럼 앞으로 위안화가 결제 통합니다. 이게 이제 제2의 브레튼 협정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서 그걸 하게 되면 이제 상하이 협정이 되거나 되겠죠. 그때는 이제 미국이 세니까 미국에 모였지만 지금 중국이 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금보여 줄게라고. 그러면 이제 상하이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축통화가 바뀌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네 선배들이 영국으로부터 금 까보라고 하고서 기축통화를 뺏어온 거를 알아요. 트럼프도. 시진핑이 지금 금고 까봐라고 해서 기축통화 뺏어갈 거 알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데. 이제 역사에서 배웠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금고 까봐라. 이제 기축통화 바꿀게라고 하니까 닉슨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하니까 모르겠어. 배째 그런 게 이제 닉슨 쇼크였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알아요 지금. 금이 다 중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분명히 지금 이제 금고 까보라고 할 텐데 자 그럼 배째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 닉슨처럼. 야 모르겠어. 우리 금고 안 깔 거야. 장부 믿어. 금고 우리 금고 안 까. 이제 트럼프 쇼크하는 거야. 배째 니네 알아서 해. 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으로 바꿔줄 수도 없고 금 준비금 있든 말든 니네 신경 쓰지 마. 그냥 달러 써. 이렇게 하는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 손절하기 시작했다는 국제적 여론이 있는데 곧 달러가 휴지 조각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탈달러화가 가속화되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 자체가 점점 붙어지면서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는 용어까지 잘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원래 5개국에서 10개국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달러를 쓰지 않고 실물 금을 기반으로 한 브릭스 페이, 이제 완전한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까지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달러를 쓰지 않은 새로운 결제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미루어 봤을 때도 지금까지 미국이 경찰 국가의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단일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 다자주의 쪽으로의 에너지의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달러에 대한 힘이 점점 빠지면서 탈달러화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 이면에서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 구조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를 미루어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거의 10포인트 이상 내려왔거든요. 한 90 중반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실물 금과 은 쪽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어가는 방향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미루어 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달러에 대한 힘이 점점 빠지는 과정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느끼시는 그런 시대적 방향성이 올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실물 금과 은이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인가요? 네, 일단은 실물 금과 은 같은 경우 안전자산의 대표격이죠. 이 외환 보유고에도 실물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포션으로 들어가 있고 정말 이 안정성 측면에서는 최고 등급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미국의 행위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불확실성을 자아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지 않고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린란드를 우리 땅으로 가져오겠다는 식으로 유럽 연합과의 뭔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었죠. 물론 타코로서 최근에는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금의 수요가 몰렸고요. 또 최근에는 이란과의 핵 협상, 그 쟁점으로는 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쟁점에서 계속 이제 의견차가 벌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겠다, 어느 정도의 이제 군사적 대립각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경향성이 크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 1온스당 5,500달러까지 찍었죠. 매우 큰 펌핑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패턴을 미뤄봤을 때 금이 폭등했다라는 것, 그리고 은과 같은 그런 원자재가 폭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통화 가치가 불안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못할 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금, 은이 폭등하는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짚어드리자면, 이 실물 금 같은 경우가 역사적 패턴에서 언제 급등을 했었는지 보게 됐을 때 1973년 오일 쇼크가 있었고, 또 1979년과 80년도에는 제2의 오일 쇼크와 이란의 혁명,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18%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금값이 또 폭등했었죠. 그때 당시에 연준의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거의 20%까지 막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도 금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고요. 또 2011년, 12년도에 있었던 유럽발 재정위기 피크치 때 김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또 2020년 때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2022년도에는 러우 전쟁을 통해서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펼쳐졌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매우 실물 경제가 어렵고 달러에 대한 패권이 몰락하면서 점점 더 안전자산 쪽으로, 실물 금과 은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금융 시스템의 변화, 그 특이점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한 번 더 짚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요? 네, 일단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물 금과 그리고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웠던 비트코인과의 상관계수가 0.85 정도, 높게는 0.9까지도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실물 금만 오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이 좀 내려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관계수가 좀 디커플링 되는, 깨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에 금이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1.8조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상승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듯한 수준의 폭등이었기 때문에 그 디커플링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암호화폐 쪽의 내러티브가 생성이 되고 유동성의 낙수 효과가 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게 됐을 때는 과거 패턴이 재현됐던 것처럼 비트코인 또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의 과정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지금 뭐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이더딥을 하고 온라인 금으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은행과 외환보유 요구에도 편입될 수 있다는 그 도이치뱅크의 보고서와 함께 중장기 프로젝트로 보면서 편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화폐 개념이 없어지는 특이점에 놓여 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여러 군데에 나와가지고 뭔가 좀 미래를 예측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죠. 뭐 사우디 투자 포럼이라든지, 뭐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또 이제 뭐 인도에 가가지고 팟캐스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갈수록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현재 특이점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점점 더 그쪽으로 시대적 방향성이 흘러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금의 폭등과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금의 역사적 폭등 과정에서는 통화 가치에 대한 불안정성, 인플레이션의 폭등 잡지 못했을 때, 그리고 패권이 점점 몰락하면서 신금융 시스템이 다가오는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특이점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을 바라볼 때 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나눠가지고 점점 더 이 화폐에 대한 분권화가 이루어지며 있어서 뒷단에서는 어떤 구조적인 완전한 리셋식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출발점 자체가 중앙은행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전력을 통해서 이 채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기반 화폐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금융 시스템에 지금 계속적으로 담보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기반 화폐가 향후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자재 기반의 새롭게 이제 패깅이 되는 시스템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구조가, 백엔드 시스템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세계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이 메시징 표준의 규격이죠. 이 ISO 20022를 준수하는 코인들이 다시 한번 유틸리티가 커지는 시대가 올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금융이 붕괴가 되고 리셋이 되면서 점점 더 빠르고 정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실물 금과 은이 오르면서 이렇게 단순한 귀금속의 귀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그 금의 안정성을 그대로 놓되 이제 이 토큰화된 금의 시대가 나오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게 다 토큰화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범지구적인 금융망 자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그 금융 포용성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 금융 레이어에서 모든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모든 통화상을 연결하고 중립적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금융 레이어의 핵심 자체가 리플 원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XRP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가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은 변치 않는 실물 금인가요? 아니면 떠오르는 디지털 황금 비트코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실물 금이든 비트코인이든 하나의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더 블록체인과 크립토,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더 인프라 자체가 활성화될 텐데, 정말로 이 실물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그 레이어 자체는 알트코인 쪽에 있거든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리플, 스텔라 같은 그런 스마트 컨트롤과 결제단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알트코인 섹터별 대장 코인들을 함께 분산을 하시면서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 포트폴리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XRP를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비전과 투자 전망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리플 XRP에 투자함에 있어서 리플 회사와 리플 원장, 레이어 1 블록체인과 그 안에서 네이티브 토큰으로 활용되는 XRP 코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리플 원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금융 생태계와 친화적으로 가기 위해서 기술적이든 구조적이든 그리고 규제적으로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리플 원장이 새로운 금융 레이어로 진화하는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이 XRP에 대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XRP의 수요가 커지고 스위프트와 연결되면서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 XRP의 가격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이런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시기를 길게 놓고서 수량을 집중하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